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 보셨습니다.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발언을 두고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강정마을 주민들의 변론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그리고 신체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명단과 적발 내용 보면요,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정치한 엄마들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감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이 목소리 누구일까요? 오늘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음성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4부 우리 연예할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 발언의 파장은 오늘 법사위 국감장으로 번졌습니다. 야당 의원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을 언급한 건 사법부 무력화이자 사법농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던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감사 바쁘실 텐데 전화통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법사위 국감 사흘 내내 여야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법무부 국감 역시 그랬는데 조홍천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파행했다기보다는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지금 3일째인데 똑같은 방식이 반복돼요. 뭐냐면은, 본격적인 어떤 업무 보고나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세요. 예. 그런 식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또는 심지어는 그게 이제 굉장히 길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제기했던 건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라. 필요한 어떤 질문이 있다면, 본 질문, 본인이, 그 시간을 쓰는 그 질문 시간에 좀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쟁의 장으로 국정감사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에 갔을 때도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계속 이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일방적인. 그다음에 또 어제 헌재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식으로 하길래 그러지 말고 본인들에게 배당된 시간 내에 그냥 하라. 예.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요구한 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파행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장제원 의원도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러면서 이제 설전이 오간 것 같은데. 네. 일단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면복권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자 사법부 무력화이자 사법농단이라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국감을 방해하는 발언이 될 수가 없죠. 예. 당연히 그거는 국감을 방해하는 발언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도욱 간사도 그렇고 대통령이 국감을 방해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 재판이 아직 끝났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런 거 아니냐 혹은 가이드라인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와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마치 뭔가 어떤 명명, 가이드라인이다, 뭐 사법부 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 과잉하게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예. 오늘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서 사면 복권은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단행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사면 복권은 형이 확정돼야 하는 것이죠? 네, 형이 확정돼야 하는 거고 오늘 청와대에서도 사건이 확정된 뒤에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쟁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이제 상처 입었던 강정 마을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자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 못 시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끝난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1심, 2심 뭐 계속 진행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박주문 의원이 과거 이제 인권 변호사 시절에 이 변호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박 의원님 개인적 생각은 사면 복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뭐 대통령님 말씀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강정 마을에 해공기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듣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설명한다든지 하는 국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라 그럴까요?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사업이 강행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반성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뭐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권력 농단이라든가 혹은 비리라든가 뭐 파렴치한 사건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전 충분히 사면 복권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 같고요. 네네. 예. 이 사면 복권과는 별개로 그 당시에 구상권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상권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구상권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 있죠. 네. 그러면 뭐 대통령 입장은 일단은 구상권 청구도 철회된 상황이고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또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그 전 정부가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사면 복권을 추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뭐 필요하다면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 정부의 때의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생겼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적 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국가가 할 수도 있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그 강정마을 사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은 물론입니다. 갈등은 계속 있는 거고요. 예. 어떤 치유를 위해서라면 이제 더 많은 역할들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네네.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금 사건을 재조사 중인데 네.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삼성그룹 전 고문이죠. 이무재 고문, 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전 남편이고요. 지금은 뭐 네. 이혼했으니까. 네. 그런데 장자연 씨 통화 목록에 이무재 씨라고 저장된 사람하고의 35차례 네. 통화 기록이 있다. 네. 그렇다면 사망 전에 35차례나 통화했다고 하면 상당히 그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이 돼야 될 텐데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이 사건이 좀 굉장히 저는 좀 궁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잃어버렸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이 개인적으로 검사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것이 제출이 된 건데 일단 이 과정을 좀 면밀히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고의적이겠죠. 왜냐면 예. 검사가 증거기록을 집에 가져가 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가 어떻게 보면 은폐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무재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고 장자연 씨하고 이무재 씨는 과연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또 이제 진상규명 차원에서 또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재수사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이지 않았습니까? 예. 유일하게 이제 공소시효가 하나 남았다고 평가받았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사실상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무재 씨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전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그냥 끝났다라고 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수사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지금은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조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은폐 관련된 부분도 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그래서 전화 이춘석 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질문하니까 필요하면은 수사도 가능하다는 차원의 답변까지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무재 씨하고의 35차례 통화 기록 이거를 검찰이 고의로 숨겼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무재 씨의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핸드폰 명의는 이부진 호텔시라 사장 명의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견됐다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핸드폰을 포렌식한 자료하고 예.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 내역은 당연히 이부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예. 명의자가 이부진이니까. 예. 그 다음에 포렌식한 자료에는 그 번호가 이무재로 저장돼 있다는 걸 확인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이부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이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된다라고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박상기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장관의 답변이?
이춘석 의원님 질문에는 필요하면 이무재 씨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했던 게 이부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무재를 보호하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핵심이냐 그 부분도 밝혀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도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죠. 장자연 사건 피해자는 있습니다만 가해자는 없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도 드네요. 지금 통화 내역에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여러 유력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는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 변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문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예, 지난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인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이 지사가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 진행을 위해서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지난 여름에도 2차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같은 이유로 4번 압수수색한 거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청하고요. 그 이재명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이 과연 발부되는 게 맞았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사법농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 가운데 아직까지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재명 지사 건은 이미 6년 전에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정말 어려운 사안인데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도 웃기고 또 그걸 가지고 검찰이 경찰이 특별하게 압수수색 이번에는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 양 신체 압수수색을 했다. 신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진짜 압수수색보다 그 외에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좀 사게 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거절할 때는 그 주거의 권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택을 직접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또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판사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변호사님뿐만 아니고 다들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지사 입장을 밝혔죠? 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직접 밝혔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화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기 그냥 압수수색했다고 하면 될 텐데, 압수했다고 하면 될 텐데, 신체 압수수색이라고 밝히면서, 이게 또 며칠 전에 김부선 공지영 대화록 유출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서 신체 일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신체 압수수색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신체 압수수색이란 건 소지품을 이제 수색을 한다 이런 의도인데,
경찰이 좀 다소 고약하게도 다분히 이 오해를 유도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일부러 좀 대중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예. 좀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했으니까 이 이후엔 어떻게 됩니까? 경찰 소환 조사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소환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할 것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소환 일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고 뭐 정해진 것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신체와 관련해서는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그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예. 그런데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모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도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부러 신체라고 하는 말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수색해 간 것은 다분히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거 정확히 잘 모를 테니까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의혹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수색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압수수색할 때 어느 특정한 장소와 범위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놨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수색하겠다고 딱 써놓으면 핸드폰이 눈에 안 보이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핸드폰을 주머니 같은 데에 둘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색해가지고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 거죠. 어쨌든 이번 사건은 그 여배우 스캔들하고 관련 없는 사건이잖아요. 관련이 없다고 경찰과 검찰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갔다면 핸드폰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보가 반드시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중에 특히 그 형 이재선 씨에 대한 뭐 아까 말한 정신병원에 입원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김부선 씨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분이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뭐 없애라든가 뭐 누군가 연락하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종류의 내용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A라고 하는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데 A와 상관이 없는 B와 관련된 비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증거들을 과연 이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연결될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얻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고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관련해서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를 뭔가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애들러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건으로 소환 조사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건 그 여배우 스캔들로도 또 소환 조사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네요. 별건 수사를 이 핸드폰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녹취록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 이사가. 네. 그래서 뭐 신체 검사 이런 거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자기 입으로 했는지 아주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사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보기에 따라 상당히 치욕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서 일정한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방식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을 털 수 있는 방법이라면 털겠다. 뭐 직접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거 신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법원 지금 현재 재판 도중이고 법원에 있는 감정이나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라면 증거로 인정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무죄면 무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수사 단계인 거잖아요. 그럼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가 검증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한 결과물을 가져다 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나 못 믿겠다 그럼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조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퇴양난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당장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해서 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경찰 거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또 분명히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당신이 뭐 알고 있는 그런 기관한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공인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그 의료기관이 얼마나 이제 권위가 있고 믿을 만한 기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검증하는 방법.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사 입장으로서는 한 번에 만약에 한다면 단 한 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기는 조금 맞겠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사 측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빨리 털어보고 싶겠죠. 최대한 빨리 털고 싶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랬다가 한 번 더 해야 되는 정말로 참 참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지난 1심 선고에서 모두 20개 혐의 가운데 약 7개 정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요. 검찰이 이미 지금 또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놓고 다시 한번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안 했죠. 포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역시 대법원에 가서 또 다툼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09년 8.15 특별 사면 때 살인범을 무더기로 사면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계형 사면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살인범이 사면 대상에 들어가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뭐 살인범이든 누구든 사면을 그러니까 못 해주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인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돼 왔기 때문에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실은 사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범도 해줄 수는 있다. 다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8.15 특별사면을 하기 전에 7월 달 정도에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다면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계형 사면이냐.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존속살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직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명 정도가 사면을 당한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생계형 사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면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형 사면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러면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는 제외한다 사면에서.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조직폭력, 살인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그 횡령이라든지 배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게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 눈을 좀 가리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반 형사범이 모두 9,470명이 사면이 되거나 복권이 됐는데 이 중에서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초범과 과실범, 일반 형사범 중에서는 초범과 과실범에 대해서 2,300명만 사면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약 320명이 살인죄였다면 거의 15%에 달하는 숫자가 살인죄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누군가 정말로 그 사면해주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묻어가는 것처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무부 내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대통령이 올려서 제가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사면이라는 것이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뭐 관련자들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거라서. 그럼 당시에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사실 자신들도 잘 몰랐다는 그런 취지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왜 몰라요? 사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52만 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2만 명을 다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특히 형사범과 관련된 사면 역시도 그러니까 사면 복권 중에서 사면만 2,300명이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을 보면 하나의 범죄로 체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류했을 때 원래는 이분이 그래도 그 생경 범죄자인데 이게 다른 혐의까지 같이 부합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었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그다음에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이제 검찰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몰랐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죠. 또 민간에서도 뭐 어떤 이제 몇몇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면 직무유기죠. 사실은 말하자면 제대로 확인 안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면위원이라고 한다면 거시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위원회에 사면 대상자 신상이 올라오면 옆에 죄명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어쨌든 320여 명이 사면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 다 밖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사실은. 이미 10년 이상 이미 우리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재범을 벌였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사면권 논란, 장 기자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권 자신들은 뭐 남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약속 안 지켰거든요.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 권한 축소해야 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나와 있었고 사실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치적인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기는 좀 어렵다는 게 입장이고요. 이제 잘 어떻게 누가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운영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늘 뭐 재벌 비리 또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것들 이런 범죄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면에 넣지 않겠다. 늘 그렇죠. 말만 그러고 나중에 보면 다 그 사람들 나오거든요. 최태원이 이건이 다 나오잖아요. 사실 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 당시 2009년 광복절 특사가 그해 연말 2009년 12월의 특사를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니냐. 2009년 12월에 바로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특사를 받죠. 소위 말하는. 사법 역사상 그것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단 한 명을 위해서 사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국 그 단 한 명이 특별 복권되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이제 또 최태원 회장이 한 번 또 있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이게 그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면에서의 논란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의원한테 건네준 뇌물 5천만 원. 이거 특검이 발표한 건데. 그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날 회유해갖고 내가 허위로 잡아겠다.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하고 이 드루킹 쪽이 말이 좀 서로 다른데요. 처음에 특검 쪽에서는 2016년 3월 달에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경공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2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 3월 17일 날인가 그때 그 부인에게 또 3천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계좌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본인은 4천만 원 예전에 뭐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드루킹 쪽에서 입장을 바꿉니다. 난 정치자금 준 적 없고 이거는 허위로 자백한 거다. 나에게 뭐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노회찬 전 의원은 어차피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될 것이 뻔하니까 괜히 자기만 자백했다가 자기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까 봐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정말로 허위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전히. 왜냐하면은 노회찬 의원 측에서 나중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2015년 하반기쯤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결과로는 2016년 3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돈을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약간의 시기상에 좀 오차가 있었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런 면을 볼 때 정말 허위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드루킹 측이 자신을 좀 특검의 피해자인 것처럼 각인시켜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간이 지나서 사회 활동을 재개하겠다. 어떤 재개 발판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확인해 보기로도 현재 드루킹은 현재 자신이 원래 운영하던 그 블로그를 다시 운영을 하고 있고 몇몇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그런 어떤 재기의 노력이 아닌가. 재기요? 재기의 노력.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미련을 못 끝나 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볼 때 그 어떻게든 이분이 다시 살아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 허무합니다. 괜히 아까운 분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